늙어서 돈지랄이라고?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충청도 시골집 거실에서 터져나온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에게도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손에 쥔 병원 진료기록지는 떨리고 눈앞엔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남편의 차가운 얼굴만 보였죠. 엄마 위암 재발이라고요. 수술 안 하면 반년도 못 버틴대요. 그래서? 일은 넘은 노인네 수술해봤자 고생만 더하지. 그 돈 있으면 우리 애들 장가 미천이나 못해. 괜히 병원만 배불리지 말고. 남편의 대답은 단칼에 끊어졌습니다. 옆에선 시누이 미선이 거들었죠. 올케 언니, 우리 애 학원비도 밀렸는데 정신 좀 차려요. 친정 돈 대느라 시댁은 안중에도 없지? 전화가 끊긴 뒤 엄마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괜찮다 괜찮아 하셨지만 손끝은 하얗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15년 동안 백화점 수선실에서 먼지 마시며 모은 퇴직금을 시누이 전셋집에 몽땅 빼앗긴 건 시작일 뿐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평생 가꾼 시골 논밭이 어떤 땅인지를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용자라고 합니다. 올해 53인데요. 지난 봄까지만 해도 서울 도심백화점 수선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수선사였습니다. 화려한 내장 뒤편, 형광등 깜빡이는 좁은 공간에서 VIP 고객님들 옷을 고치고 또 고치며 15년을 보냈죠. 손가락엔 바늘 자국이 박혀 있고 어깨는 늘 결려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제 이름 걸고 작은 맞춤 수선 가게를 차리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2026년 3월 중순이었습니다. 드디어 퇴직 날이 왔고 인사팀에서 퇴직금 정산서를 건네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5년 동안 한 달에 조금씩 쌓아온 돈이 한꺼번에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선실 선배인 서문희 실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자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손기술 하나는 누구한테도 안 지잖아. 네, 간판 걸고 당당하게 해봐. 실장님, 저 진짜 될까요? 이 나이에 가게 차린다는 게 무모한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요즘 맞춤 정장 수요 얼마나 많은데. 너 단골들만 해도 줄 설 거야. 실장님 말씀에 용기를 얻어 퇴근길에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도심 상권 모퉁이 작은 내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증금에 월세까지 합치면 퇴직금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었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어떤 얼굴을 할까, 혹시 응원해줄까 하는 기대도 살짝 있었고요. 경기도 외곽 24평 아파트에 들어서자 남편 구태식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퇴직금 받았어요. 이제 가게 알아봐도 되겠죠? 아, 그래? 근데 영자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남편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준비된 말투였죠.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우리 미선이 있잖아. 이혼하고 애들 데리고 힘들게 사는 거 알지? 그 애가 이번에 전셋집 계약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데.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줬어. 계약금만 급한 거라 우선 넣어줬거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얼마요? 한 2천만 원?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중에 미선이가 자리 잡으면 천천히 갚을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2천만 원이면 제가 가게 보증금으로 쓰던 돈이었어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도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놀라. 우리 돈인데 내가 좀 쓰면 어때? 동생 전셋집이 급한데 가게는 천천히 알아봐도 되잖아. 당신 지금 제 허락도 없이 제 퇴직금 쓴 거예요? 허락? 부부가 무슨 허락이야. 통장 공동 명의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누이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손엔 커피를 들고 있었고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올케 언니, 오빠한테 들었어요. 고마워요, 진짜. 언니 아니었으면 우리 애들 학교도 못 옮겼을 거예요. 아가씨, 저는 그런 거 동의한 적 없어요. 그 돈은 제가 15년 동안 모은. 에이, 언니.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면 어떡해요?
우리 오빠가 언니 벌이로 그동안 살아온 것도 다 갚아야 하는 거예요? 미선의 말에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영자야, 너무 속 좁게 굴지 마. 미선이 형편 생각해서 좀 이해해줘.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다음 날 정확히 2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남편 명의 계좌로요. 화면을 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습니다. 옆방에선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고 제 입에선 한숨만 새어나왔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참고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모든 생각의 끝엔 가족이라는 단어가 걸렸어요. 집안 망신이 두려웠고 혼자 살아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눈을 감았죠. 내일 다시 생각하자고, 아직 방법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빈둥거렸고 미선은 새 아파트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내왔어요. 저는 백화점 동료들한테 가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창업한다던 말이 거짓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어느 날 실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영자야, 매장 알아보고 있어? 내가 아는 부동산이 있는데 소개해줄까? 아, 실장님. 그게 집안 사정이 좀 생겨서요.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실장님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자야, 내 인생 너 혼자 사는 거야.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야. 명심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손에 바늘, 자국 내가며 모은 돈이 남편과 신우의 편의를 위해 사라진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팠지만 아직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거요. 남편이 제게 던질 가장 잔인한 말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요. 퇴직금이 사라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고 숨소리가 거칠었죠. 영자야, 엄마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병원 좀 다녀왔는데 의사가 검사 한 번 더 해보자고 하더라. 별일 아니야. 엄마는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별일 아니야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요. 저는 당장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시골 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친정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하지만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핏기가 없고 눈밑이 퀭했죠.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나이 먹으니까 이것저것 아픈 게 당연하지. 다음 날 저는 엄마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외래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CT 사진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어요. 5년 전에 위암 수술하셨죠? 재발입니다. 이번엔 범위가 좀 넓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언제쯤 해야 하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어지면 전이 될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보험 적용되고 나면 대략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입원 기간이랑 항암 치료까지 포함하면 1,000만 원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1,0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퇴직금이 온전했다면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통장엔 생활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병원을 나오며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영자야, 엄마 수술 안 해도 돼. 일은 넘었는데 뭐하러 고생을 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수술해야죠. 아니야. 너 퇴직하고 가게 차려야 하는데 엄마 때문에 그 돈 쓸 순 없어. 엄마, 저 괜찮아요. 가게는 나중에 해도 돼요. 하지만 속으론 막막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신우이 전셋집으로 날아갔고 당장 1,0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엄마가 위암 재발이래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남편은 TV를 보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얼마나 드는데? 1,000만 원 정도요. 1,000만 원. 그걸 어디서 구해? 그러니까 당신이랑 같이 의논하려고.
남편이 리모컨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야, 정신 좀 차려. 장모님 연세가 몇인데 지금 수술해봤자 뭐해. 일은 넘은 노인네 수술하면 오히려 고생만 더 하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아직 건강하시고. 건강하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괜히 병원만 배불리지 말고 그 돈 있으면 우리 애들 장가 미촌이나 보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남편이 뭐라고 했죠? 장가 미천.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목숨. 일은 넘었으면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야. 괜히 수술해서 고생시키지 말고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낫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미선은 요즘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왔어요. 남편과 뭔가 의논할 게 많은 모양이었죠. 오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 미선아. 장모님이 위암 재발이래. 수술비가 1,000만 원 든대. 미선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저를 쳐봤습니다. 1,000만 원이요? 올케 언니, 우리 애 학원비도 밀렸는데 정신 좀 차려요. 친정 돈 대느라 시댁은 안중에도 없어요? 아가씨, 이건 사람 목숨 문제예요. 학원비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원비가 뭐가 작아요? 우리 애들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어르신은 나이도 많으신데 그 돈으로 젊은 애들 키우는 게 낫지 않아요? 미선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선이 말이 맞아. 영자야, 너 너무 친정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은 생각 안 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제 퇴직금 2,000만 원은 시누이 전셋집에 쓰면서 친정엄마 수술비는 아깝다고요? 당신들 지금 정신이 있어요? 제 퇴직금 2,000만 원은 아무 말 없이 시누이한테 주면서 엄마 수술비는 왜 안 돼요? 그건 다르지. 미선이는 우리 가족이잖아. 장모님은 뭐 친정이니까. 남편의 말에 미선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올케 언니, 오빠 말이 맞아요. 우리는 가족인데 친정은 좀 다르잖아요.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만 챙기면 시댁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요. 1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참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죠.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충청도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부엌에 앉아 계셨어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아주셨죠. 엄마, 수술비 제가 마련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자야, 괜찮아. 엄마는 안 괜찮아요. 엄마는 저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 지킬 차례예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날 반 결심했어요. 남편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요. 이 사람은 제 편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았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친정집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편물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LH 공사라는 달신처가 적혀 있었어요. 뭔가 싶어 펼쳐보니 제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공람 통지서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엄마가 평생 일궈온 논밭이 신도시 핵심 상업 용지로 지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상금 예상액을 보고 손이 떨렸어요. 억 단위가 아니라 수십억이었거든요. 엄마, 이거 언제 받으신 거예요? 아, 그거 한 달 전쯤 왔는데 무슨 소린지 몰라서 그냥 뒀어. 저는 통지서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마 수술비는 물론이고 제 가게도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죠. 이 사실을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지를요. 엄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시댁 사람들한테는 절대로요.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엄마, 이거 알면 그 사람들 사람 탈벗을 거예요. 일단 저만 알고 있을게요. 엄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로 올라오며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 엄마를 늙어서 돈지랄이라고 했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돈지랄 덕분에 판이 어떻게 뒤집히는지를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 앞에선 엄마 수술비 때문에 고민하는 척, 돈이 없어 막막한 척 연기했어요.
남편과 미선은 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미선과 거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오빠, 올케 언니, 요즘 표정 보니까 진짜 돈이 없나 봐. 장모님 수술비도 못 구하고 있대. 그러게. 아무래도 장모님 땅이라도 담보로 잡아서 대출받아야 할 것 같은데. 장모님 땅, 그게 얼마나 되는데? 시골 논밭인데 뭐 크게 나오겠어. 그래도 몇 천은 나오지 않을까? 미선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봐 줄까? 올케 언니 혼자서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장모님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 저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표정은 애써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남편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려는 순간 제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아, 영자야. 장모님한테 전화 좀 드리려고. 땅 담보 대출 알아봐 드릴까 해서.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이런 건 남자가 해야지. 내가 알아볼게. 남편은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드려서 남편 전화는 받지 말라고 당부해뒀거든요. 남편은 몇 번을 더 시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받으시지? 연세가 많으셔서 휴대폰 잘 못 쓰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논밭을 둘러봤어요. 평생 보아온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달라 보였습니다. 개발 예정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측량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엄마, 이 땅 아빠가 물려주신 거죠? 아, 그래. 네, 아빠가 평생 농사 지으며 지킨 땅이야. 내가 혼자 되고 나서도 계속 가꿨지. 엄마, 이 땅 절대 남편한테 알리면 안 돼요. 시댁 사람들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영자야, 엄마 알아. 내 시댁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땅 소식 알면 사람 탈벗을 거야. 엄마도 아시는구나. 물론이지. 네가 퇴직금 빼앗긴 것도 알고 수술비 거절당한 것도 다 알아. 엄마가 늙었지 바보는 아니야. 엄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가 이제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또 빼앗기게 할 순 없었어요. 엄마, 이 땅으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엄마 수술도 하고 제 가게도 차리고. 그래, 그러자. 근데 영자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숨길 거야? 일단 개발 확정 전까진 비밀로 하고 나중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그날 LH 공사에 전화를 걸어 보상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저는 엄마 명의로 모든 걸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이름은 단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게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남편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영자야, 장모님 땅 대출 알아봤어? 빨리 진행해야 수술 날짜 잡지.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알아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속으론 다짐했죠.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고요. 남편이 제 퇴직금을 빼앗았듯이 이번엔 제가 남편의 기대를 빼앗을 차례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미선이 또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선 남편과 미선이 숙닥거리고 있었어요. 올케 언니, 어디 갔다 와요? 친정 다녀왔어요. 장모님 어떠세요? 땅 대출은 알아보셨어요? 아직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미선이 남편을 쳐다보며 눈짓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영자야, 그 땅 말인데 우리가 직접 알아봐 줄까? 네가 혼자 하기엔 복잡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이런 건 경험이 있어야 하거든. 내가 지인 통해서 좋은 대출 상품 알아볼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엄마가 직접 하신대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맘대로 안 되는 게 짜증나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며칠 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LH에서 연락 왔어. 정식 보상금 산정 나왔는데 예상보다 많대. 얼마예요? 엄마, 38억.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8억.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어요.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자야,
이 돈으로 내 인생 다시 시작해. 그리고 엄마 수술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기회가 온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비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영자야, 장모님 땅 대출 언제 나와? 빨리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알아서 하신대요. 에이, 답답하게. 내가 직접 장모님한테 전화드려볼까? 안 돼요. 엄마가 싫어하세요. 남편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일기장에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한 말, 미선이 한 행동, 퇴직금, 이체 내역, 수술비 거절 발언까지요.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백화점 선배문희 실장님을 만났습니다. 실장님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영자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예전 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실장님. 괜찮아요. 괜찮긴.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인데?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퇴직금 이야기, 엄마 수술비 이야기, 그리고 남편의 말들을요. 실장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영자야, 그 사람 제대로 된 남편 아니야. 너 그거 알지? 알아요, 실장님. 이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엄마 수술부터 하려고요. 실장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영자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명심해. 그리고 기술 버리지 마.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고마워요, 실장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였어요. 영자야, 보상금 1차 지급 다음 달이래.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바늘 하나로 VIP 고객들 옷을 고쳐온 제 손이 이제는 제 인생을 고칠 차례라고요. 남편은 제 꿈을 빼앗았지만 엄마가 물려주신 땅이 그 꿈을 되찾아 줄 거라고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도 남편과 싸우는 것도 모두 처음 해보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변호사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5월이 되자 날씨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어요. 남편과 미소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엄마 땅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일부러 더 힘들어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 앉아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수술비를 도저히 못 구하겠어요. 병원에서 자꾸 독촉하는데. 남편이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더니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영자야, 그럼 이렇게 하자. 장모님 땅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야. 그럼 수술비도 나오고. 엄마 땅이요. 그건 왜? 지금 당장 수술비가 급한데 방법이 그것밖에 없잖아. 미선이 거들었습니다. 올케 언니, 오빠 말이 맞아요. 땅은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활용하는 게 낫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싫어하실 거예요. 그 땅은 아빠 유산이라서. 에이, 답답하게. 목숨이 급한데 땅이 뭐가 중요해. 내가 장모님한테 전화드려 볼게. 남편은 다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역시 받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짜증을 내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네, 진짜. 왜 맨날 전화를 안 받으시지?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남편과 미선이 베란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슬쩍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오빠, 올케 언니가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런 느낌이야. 장모님 전화도 계속 안 받고. 혹시 그 땅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개발된다거나. 설마. 시골 논밭인데 뭐가 있겠어. 그래도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오빠가 직접 내려가 봐. 그래,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볼까.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남편이 충청도에 내려가면 개발 소식을 알게 될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한테 급히 전화했습니다. 엄마, 남편이 이번 주말에 내려간대요. 땅 보러요. 뭐? 그럼 어떡하니? 엄마, 일단 집 비우세요. 서울로 올라오시든지 아니면 어디 친척집에라도 가 계세요. 알았어. 그런데 영자야, 이러다 들키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조금만 더 참아요. 보상금 받으면 그때 다 정리할게요. 주말이 되자 남편은 정말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집에 남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몇 시간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장모님 안 계시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아, 엄마 친척집 가셨나 봐요.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이상한데. 뭐하러 갑자기 친척집을 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요양 가신 것 같아요. 남편은 불만스러운 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오늘은 넘겼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와서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쪽 일대가 신도시 개발 예정지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킬 거라곤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알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신도시요? 그게 무슨... 장모님 땅도 거기 포함될 수 있대. 그럼 보상금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억은 되지 않을까? 남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짐승 같았어요. 저는 애써 덤덤한 척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좋겠네요. 좋긴 뭐가 좋아. 우리가 챙겨야지. 장모님 혼자서는 절차도 모르실 텐데 내가 도와드려야겠어.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이런 건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돼. 내가 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엄마 명의 땅이에요. 엄마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자야, 너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래?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뭐, 퇴직금도 그렇게 빼앗아 갔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하려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한영자, 지금 뭐라는 거야? 퇴직금은 우리 가족 위에 쓴 거잖아. 가족, 신우이 전셋집이 가족이고 친정엄마는 가족이 아니에요? 미선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올케 언니, 말 조심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지만 친정은 남이잖아요. 남, 저 낳고 키운 엄마가 남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당신들 정말 파렴치해요. 제 돈 빼앗고 엄마 수술비는 늙어서 돈지랄이라고 하고 이제 엄마 땅까지 노리다니.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네가 뭘 안다고. 그 돈은 우리 돈이야. 아니에요. 엄마 돈이에요. 당신들 손에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모텔로 갔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모텔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억울하고 슬펐어요.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싸워야 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백화점 단골 고객 중 한 분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요. 다음날 아침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영자야, 괜찮아요. 엄마,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법으로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엄마가 옆에 있을게.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전부 다 강했어요. 바닥까지 내려왔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 몰래 녹음해둔 파일, 퇴직금,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를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미선과 주고받은 카톡 대화까지요. 모든 게 증거가 될 거였어요. 며칠 뒤 백화점 단골 고객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대형 로펌 소속 남지훈 변호사였어요. 첫 상담 날 저는 준비한 자료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이걸로 이혼 소송할 수 있을까요? 남지훈 변호사는 자료를 천천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퇴직금 무단 사용, 배우자 모욕 발언, 그리고 친족 간 경제적 착취까지 입증 가능하네요. 정말요? 네.
그리고 토지 보상금건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이 아니라 장모님 재산이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이 제 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상담실을 나오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갈 계단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끝까지 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초여름이 왔습니다. 거리엔 반팔 차림의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저는 여전히 긴팔 재킷을 입고 다녔어요. 남편과의 전쟁이 시작됐고 전쟁터에선 방어구가 필요했으니까요. 남지훈 변호사님과의 두 번째 상담 날, 저는 추가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지난 5년간의 가계부였어요. 제가 벌어온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남편이 얼마나 쓰고 신우이한테 얼마나 보냈는지 일일이 기록된 장부였죠. 영자 씨, 이걸 언제 다 정리하셨어요? 밤마다 조금씩 적었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변호사님은 감탄하시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기록이면 상습적 경제 착취로 입증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충분하고요. 위자료요? 네. 배우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과 정신적 학대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어만 생각했는데 공격도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영자 씨, 법정은 누가 더 큰 소리 치느냐로 결정나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더 탄탄한 증거를 가졌느냐로 결정나는 곳이죠. 그리고 영자 씨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계십니다. 그날 저는 이혼 소장 초안을 받았습니다. A4 용지 10장이 넘는 분량이었어요.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법적 언어로 정리되니 더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변호사님, 이거 언제 접수할까요? 준비되시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장모님 수술은 언제 예정이신가요? 다음 달 초에요. 그럼 수술 끝나고 접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송 시작되면 정신적으로 힘드실 테니까요. 변호사님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수술 끝나고 바로 접수할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수술 날짜 잡으세요. 제가 모든 비용 준비했어요. 영자야,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 제가 알아서 했어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만 챙기세요. 사실 수술비는 보상금 선지급으로 해결했습니다. LH공사에서 급한 의료비가 있으면 일부 선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했거든요. 남편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죠. 며칠 뒤 대학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6월 15일이었어요. 저는 병원 예약을 마치고 백화점 선배 문희 실장님을 만났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실장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잘 결심했어. 그 인간은 남편 자격이 없어. 실장님, 저 무서워요.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영자야, 너 이미 혼자 살아왔잖아. 그 남자는 내 인생의 짐만 됐어. 짐 버리면 오히려 가벼워질 거야. 실장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영자야, 내 손기술 잊지 마. 나 퇴직하고 작은 공방할 건데 너도 같이 안 할래? 아니면 내 가게 차리든지. 제 가게요? 그래. 너 VIP 단골들 얼마나 많아. 내가 연결해 줄 수 있어. 정장 맞춤, 수선, 요즘 수요 엄청나거든. 실장님 말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퇴직금 빼앗기면서 포기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실장님, 정말요? 그럼. 너 살아남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야 돼. 그게 진짜 복수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도심 한복판 작은 매장, 제 이름이 새겨진 간판, 단골, 고객들이 찾아오는 공간.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6월 초 엄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위해서였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영자야, 엄마 수술 잘 될까? 당연하죠, 엄마. 선생님이 명의시래요. 그래도 걱정돼. 나이가 나이니까. 엄마는 아직 젊어요. 수술하고 건강 회복하면 저랑 같이 서울 구경 다니자고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눈가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비는 벌써 다 준비했어요. 입원비, 항암 치료비까지 전부요. 엄마는 아무 걱정 말고 치료만 받으세요. 영자야, 그 돈 어디서 났어? 혹시 또 빚진 거 아니야? 아니에요. 보상금 선지급 받았어요. 합법적인 거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알아? 아뇨. 모르죠. 그리고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검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며칠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오늘따라 전화가 온 게 수상했죠. 왜요? 영자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너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 무슨 오해요? 그게 내가 퇴직금 쓴 거 미안해. 앞으로는 의논하고 쓸게.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변호사를 만난다는 소문을 들었거나 아니면 보상금 선지급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었죠. 당신 뭐 들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그냥 우리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전 이미 결심했어요. 뭘? 이혼이요. 전화 너머로 남편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야, 농담이지. 우리 이렇게 끝날 수 없어. 끝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끝났어요. 장모님 땅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건 내가 손 안 댈게. 약속할게. 이미 늦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엄마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영자야, 후회 안 할 거지? 네, 엄마. 후회 안 해요.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래, 엄마가 믿는다. 네가 잘할 거야. 엄마의 믿음이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실 앞에서 다짐했어요. 엄마 수술 끝나는 날 이혼 수장 접수하겠다고요.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요. 며칠 뒤 문희 실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영자야, 내 단골 중에 대기업 임원 있거든. 그분이 정장 맞춤 제작 알아보는데 내 연락처 줘도 될까? 정말요? 실장님? 그럼. 내 실력 알잖아. 이번 기회로 네트워크 넓혀봐. 가게 차릴 때 도움될 거야. 저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이렇게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실장님,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너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야. 힘내, 영자야.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 같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이 있고 사람이 있고 무엇보다 제 손기술이 있었으니까요.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병원 준비물을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엄마 수술 끝나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였습니다. 새로운 인생이요. 6월 15일 아침 대학병원 수술실 앞은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계셨고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아니야. 네가 옆에 있으니까 안 무서워. 엄마, 수술 끝나면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우리 딸. 간호사가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보면 걱정하실 테니까요. 수술 대기실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수술은 대략 4시간 걸린다고 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엄마 수술이에요. 혹시 시간 되면 병원에 와주세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심정이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오면, 혹시 엄마 걱정이라도 하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였어요. 30분이 지났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오후 1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미선이었어요. 올케 언니, 오빠 못 가요. 오늘 제가 이사하는 날이거든요. 오빠가 짐 옮기는 거 도와주고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모 수술보다 신우이 이사가 중요하다고요? 아가씨,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도 미안한데요. 이사 날짜를 미리 잡아놔서요.
올케 언니가 갑자기 수술 날짜 잡으셨잖아요. 갑자기요?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이사 날짜가 먼저였으니까 오빠한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오빠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미련도 기대도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오후 1시 30분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무사히 종양을 제거했고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회복실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마취에서 깨어나며 제 손을 찾으셨어요. 영자야, 엄마 살았니? 네,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선생님이 성공적이래요. 다행이다. 내 남편은? 안 왔어요. 신우이 이사 도와주느라 바빴대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장모 수술인데. 괜찮아요. 엄마. 전 이미 예상했어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오늘 결심했어요. 내일 이혼 수장 접수할 거예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영자야, 엄마가 미안해. 네가 그 집안 때문에 고생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 덕분에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병실에서 엄마를 간호하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변호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님, 내일 이혼 수장 접수하겠습니다.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내용 증명을 작성했어요.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두신 양식이었죠. 구태식 씨에게 본인 한영자는 귀하와의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2026년 6월 16일자로 이혼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귀하는 본인의 퇴직금 2천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본인의 친정어머니에 대한 모욕 발언 및 수술비 지원 거절로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또한 본일 친정어머니의 수술 당일 병원에 오지 않음으로써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귀하가 비웃던 그 늙은 엄마가 이제 제 인생을 다시 세워줍니다. 귀하는 이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2026년 6월 15일 한영자 문장을 다시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되다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죠. 다음날 아침 엄마 병실을 나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영자 씨, 준비되셨죠? 네, 변호사님. 그럼 들어가시죠. 접수 창구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접수증을 건네줬어요. 이혼 소장 접수 완료됐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나면 기일이 잡힐 겁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용 증명이 뭐야? 보신 대로예요. 이혼 수장 접수했어요. 미쳤어. 우리가 이혼을 해.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5년 동안 당신은 제게 뭐 했어요? 퇴직금 빼앗고 엄마 모욕하고 수술 날에도 안 왔잖아요. 그건 미선이 이사 날짜가 됐어요.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남편이 소쳤습니다. 한영자, 장모님 땅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돈 네가 혼자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든지요. 어차피 당신 손엔 한 푼도 안 갈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니 엄마가 깨어 계셨습니다. 영자야, 어디 갔다 왔어? 법원 다녀왔어요. 소장 접수했어요. 그래, 잘했어. 이제 뒤돌아보지 마. 네, 엄마. 앞만 보고 갈게요. 그날 밤 병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약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퇴직금 빼앗아도 참고, 엄마 모욕해도 참고, 수술날 안 와도 참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참은 건 약해서가 아니라 때를 기다린 거였다는 거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요. 엄마 수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회복이 순조로워서 퇴원 날짜가 잡혔어요. 그 사이 남편한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님을 통하도록 했죠. 어느 날 변호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영자 씨, 상대 측 변호인이 협의이혼을 제안했습니다. 협의이혼요? 네. 재산 분할 없이 깨끗하게 헤어지자는 제안이네요. 거절하세요. 제가 왜 깨끗하게 헤어져줘야 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럼 재판 준비 계속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초조해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보상금 소식을 어렴풋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모를 테고 그게 남편을 더 불안하게 만들 거였죠. 며칠 뒤 엄마가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내려오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엔 미선과 처음 보는 중년 부부도 함께 있었죠. 장모님 퇴원하시는 줄 알았으면 제가 모시러 왔을 텐데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공손하고 다정했어요. 엄마는 남편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당신들 뭐하러 왔어? 장모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서 미선도 따라 고개를 숙였고요. 심지어 처음 보는 부부까지 절을 했어요. 장모님, 저희는 태식 형님 친구입니다. 형님이 장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함께 왔습니다. 순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보상금 사실을 확실히 알아낸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사과쇼를 벌이는 거였죠. 영자야,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할 얘기 없어요. 변호사님한테 연락하세요. 영자야, 제발. 우리 15년을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5년이요? 그 15년 동안 당신이 뭘 했는지 기억해요? 미안해. 내가 퇴직금 함부로 쓴 거, 장모님한테 신뢰한 거, 다 미안해. 수술날 안 온 것도 미안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선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올케 언니, 그건 제가 오빠를 붙잡은 거예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아가씨는 조용히 하세요. 당신 오빠 변명할 자격도 없어요. 엄마가 제 팔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자야, 가자. 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거 없어. 저희는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편 일행이 따라왔어요. 장모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서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회, 내 딸 퇴직금 빼앗을 때는 기회 안 줬으면서 내 수술비 돈 지랄이라고 할 때는 그건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 없는 게 아니라 인간성이 없는 거야.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엄마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죠. 장모님, 제발요. 저희 잘못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때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저도 잘못했어요. 올케 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제발 용서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무릎 꿇고 우는 사람을 보니 사람들이 수군댔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저한테 애원했어요. 영자야, 제발. 사람들이 다 보잖아.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싫어요. 지금 와서 연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엄마를 모시고 택시를 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어요. 영자야, 장모님 땅 얘기 좀 하자. 우리도 가족인데 같이 의논해야지.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남편이 차를 쫓아오다가 멈춰섰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네, 엄마. 전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론 화가 났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거였으니까요. 며칠 뒤 변호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영자 씨, 상대 측에서 재산 분할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토지 보상금의 30%를 달라고 하네요. 30%요? 말도 안 돼요. 그건 엄마 땅인데 왜 남편이 가져가요? 법적으로는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 측은 영자 씨가 남편 수입에 의존했다는 점을 들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입이요? 저 혼자 벌어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영자 씨 급여, 명세서와 가계부 기록을 제출할 겁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 측이 계속 협상을 요구할 겁니다. 거절하세요.
협상 같은 거 없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영자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우리 대화로 풀 수 있잖아.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대화로 풀 거였으면 퇴직금 빼앗을 때 대화했어야죠. 이제 와서 대화하자는 건 비겁해요. 며칠 뒤 또 병원에 남편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까지 함께였어요. 영자야, 시어머니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얘야, 가족끼리 이렇게 법정까지 가는 게 말이 되니? 집안 망신이잖아. 집안 망신은 아드님이 먼저 시켰어요. 제 퇴직금 빼앗고 엄마 모욕하고. 그건 태식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남자들이 원래 돈 관리 서투르잖아. 서투른 게 아니라 도둑질이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도둑질. 지금 내 남편을 도둑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이니까요. 이 버릇없는 것이. 네가 우리 집안에서 뭘 먹고 살았는데 제가 번 돈으로 살았어요. 시댁에서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돈댁, 그만하시죠. 더 이상 내 딸 괴롭히지 마세요. 사돈댁, 당신 딸이 우리 아들 인생 망치는데 가만히 있으래요? 인생 망친 건 당신 아들이에요. 제 딸 퇴직금 빼앗고 저 모욕하고. 그게 뭐가 어때서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면 장모 수술비도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 아들은 저보고 늙어서 돈 지랄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변명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 아니면 더 나쁜 거야.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의 말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모시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시댁에서 계속 병원에 찾아와요. 어떻게 하죠?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며칠 뒤 법원에서 접근 금지 결정이 났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엄마와 저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됐죠. 그날 저는 엄마 병실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 때문에 이혼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존엄 때문에 이혼하는 거였어요. 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자야, 내 땅은 내 인생값이야. 그 사람들 손에 한 푼도 주지 마. 네, 엄마. 절대 안 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 눈치 볼 필요도 시댁 비위 맞출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자유가 이렇게 가벼운 거였구나 싶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거리엔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엄마는 완전히 회복하셔서 이제 혼자 산책도 다니실 수 있었죠. 9월 말 드디어 이혼 재판 날이 잡혔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어요. 변호사님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영자 씨, 긴장되시죠?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은 사실 관계 확인만 할 겁니다. 증거 자료는 이미 제출했고요. 법정에 들어서니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엔 변호인도 함께였죠. 남편은 저를 보며 눈빛을 흔들었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물으셨어요. 원고 한영자 씨,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부당한 재산 처분과 정신적 학대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고 구태식 씨, 원고의 퇴직금 2천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 사실입니까? 남편이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가족을 위해 쓴 거였습니다. 가족이라 함은 제 여동생의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 원고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부부 공동 명의 통장이었기 때문에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 원고 명의 급여 통장으로 보이는데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생활비 대부분을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증거 자료 한 번, 원고의 5년간 급여, 명세서와 가계부입니다. 재판장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남편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가사 노동을 담당하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이 또한 기여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님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증거 자료 2번, 원고는 직장 생활과 가사를 병행했으며 피고의 가사 노동 기여는 미미했습니다. 증인 진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백화점 동료들이 작성해준 진술서였습니다. 제가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는 내용이었죠.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으셨어요. 피고 구태식 씨, 원고의 친정어머니 수술비 지원을 거절한 게 사실입니까? 그건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하지만 원고 퇴직금을 여동생에게 준 시점과 겹치는데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진술에 따르면 피고가 장모에게 늙어서 돈지랄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한 모든 말을 녹음해뒀거든요. 재판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일에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영자야, 제발 합의하자.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합의요? 늦었어요. 장모님 땅은 내가 포기할게. 그러니까 제발. 포기가 아니라 원래 당신 거 아니에요.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법원을 나왔어요. 한 달 뒤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인용, 퇴직금 반환 명령, 위자료 500만 원. 토지 보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었죠. 남편은 퇴직금을 갚기 위해 전 재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아파트도 차도 모두 팔아야 했어요. 미선도 전셋집을 빼고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죠. 판결 다음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보상금 들어왔어. 38억. 정말요, 엄마. 그래. 이제 내 가게 차려. 엄마가 투자할게. 엄마는 보상금 중 5억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도심 한복판에 작은 매장을 계약했어요. 30평짜리 공간이었죠. 문희 실장님이 인테리어를 도와주셨습니다. 영자야, 여기 VIP 고객 상담실 만들고 저기는 수선 작업실로 쓰자. 실장님,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나도 내 가게에서 일할 거잖아. 우리 같이 키워보자. 11월 말 드디어 가게 오픈 날이 왔습니다. 간판에는 영자 정장실이라고 새겨졌어요. 제 이름이 새겨진 간판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이 몰렸습니다. 백화점 단골 고객들이 찾아왔고 실장님이 연결해준 대기업 임원들도 왔어요. 영자씨, 정장 맞춤 제작 부탁드립니다. 네, 고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줄자를 들고 치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갈고 닦은 손기술이 드디어 제 것이 된 순간이었어요. 한 달 뒤 엄마가 가게에 오셨습니다. 영자야, 장사 잘 되니? 네, 엄마. 예약이 계속 밀려 있어요. 다행이다. 내 딸이 이렇게 멋진 가게 주인이 되다니.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물려주신 땅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야. 내 실력 덕분이야. 땅은 시작일 뿐이고 나머지는 네가 만든 거야.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15년 전과 달랐어요. 주눅 들지 않았고 당당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거리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으로 걷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자야, 행복해?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다. 엄마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가 마지막에 제게 새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가게로 돌아와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님이 맡긴 정장을 마무리하며 생각했어요. 바늘 한 땀 한 땀이 제 인생을 굳혀왔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창밖으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거리를 덮어가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막의 인생이요.